아침마다 부엌에 서면 저는 늘 제 삶이 참 고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싱크대 위에 비치면 묵직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밥솥에서 갓 지은 밥에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요. 예전엔 이런 아침 풍경이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 출근 도시락 싸느라 늘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허둥지둥했으니까요. 그땐 제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요히 흘러가는 시간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집을 나갔지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갔던 아들 부부가 작년 겨울부터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된 것이지요. 아들의 아파트가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더는 감당이 안 된다며 잠시만 지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망설였습니다. 한번 독립한 자식이 다시 들어오면 예전처럼 편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게 되니 집안이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조용하던 거실에 사람 말소리가 울려 퍼지고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오래전 가족의 온기가 돌아온 듯 했지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참 살가웠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만났을 땐 조심스러워하며 웃는 얼굴 뒤로 긴장감이 묻어 있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내려와 저를 향해 밝게 인사를 하고 제가 무릎이 시리다 하면 뜨거운 수건을 데워다 내 무릎에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 끓일게요. 그렇게 말하며 싱크대 앞에 서서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된장을 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기 전에는 서로 존댓말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제게 살짝 장난도 치며 말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머리 예쁘게 하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기분을 좋게 만들더군요. 저는 마음 깊이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아들이 퇴근이 늦는 날이면 저녁상을 함께 차리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언젠가 진짜 친딸이 있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그렇게 조금씩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운데 막상 저와 함께 바깥에 나가자는 말을 꺼내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장에 같이 갈까? 근처 공원에 산책할까? 마트에 뭐 좀 사러 가자고 하면 며느리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오늘 좀 피곤해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들 하니까요. 또 며느리는 평소 집안일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바쁘게 일하니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할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웃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도 제가 무심코 이번 주말에 동네 꽃구경 갈래? 라고 물으면 그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언젠가는 자연스레 함께 나갈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괜히 강요해서 사이가 어색해질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먼저 같이 나가요라고 말해줄 날을. 그 기다림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을 보기 위해 장바구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적어둔 장보기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 파, 두부, 된장.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저는 이런 준비 과정이 늘 즐거웠습니다. 무언가를 사러 나간다는 건 단순히 필요한 걸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집안을 돌보는 제 몫을 다하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는데 문득 며느리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오늘은 같이 갈까 하는 마음이 스쳤던 겁니다. 문 안에서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나 마트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묘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서늘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꼭 나와 같이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한 생각일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햇볕 아래로 걸어 나섰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 길가에는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슈퍼 앞에서는 주인 할머니가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묘하게 새로운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카트를 하나 끌어당기며 장바구니를 올려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채소 코너였습니다. 커다란 상자에 담긴 배추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보고 파의 푸른 잎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며 싱싱한 것을 고르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가 절로 돌아갔습니다.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분명히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지요. 처음엔 그냥 비슷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쥔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눈을 비비고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유제품 코너 근처에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 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셋은 카트를 밀며 뭔가를 고르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 웃고 있었지요. 순간 저는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늘 혼자만 다니던 마트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만나다니, 그것도 친구들과 함께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서 나를 보고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살짝 웃음을 지으며 한 손을 들어 인사할 준비를 하면서요. 며느리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까 싶어 일부러 카트 바퀴를 천천히 굴리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멀리서 보던 며느리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밝게 웃는 얼굴을 보니 괜히 뿌듯하구나. 역시 젊은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가장 활기차 보이는구나. 집에서는 늘 차분하고 조심스러웠던 그 아이가 이렇게 활짝 웃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주변 소음에 묻혀버렸는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며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얘야, 여기 있었구나.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바라볼 때의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없이 잠깐 멈칫하더니 금세 표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 보러 나왔니? 나도 지금 채소 좀 사려던 참이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눈길을 피하며 옆에 있던 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모른 척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지요.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힐끔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셔? 아는 분이야? 그때 며느리는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멎은 듯 했습니다. 마치 갑작스레 주위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트 안을 가득 메우던 안내방송, 아이 우는 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까지 모두 멀어져 버리고 오직 그 한마디만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심장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이 확 꺼져내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온갖 기억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향해 웃으며 건네던 말들, 아침마다 다정하게 건네던 인사, 제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며 걱정하던 눈빛까지 모두가 한순간에 낯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며 마치 처음부터 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트 손잡이가 식은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면서도 동시에 숨이 막히듯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 어딘가에 단단한 돌덩이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일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트를 돌려 다른 통로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번지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마트 안내방송이 다시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며 카트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린 듯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시간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져 있었고 발바닥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카트에 올려두었던 장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와 파 몇 단,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었는데 지금은 그 물건들이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무게만 느껴질 뿐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들처럼 계산대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며느리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야.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며 심장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계산원이 건넨 영수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며 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거든요.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엔 밝게만 보이던 골목길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벚나무는 벌써 잎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길가에 늘어선 가게들도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들을 스치듯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로 나를 창피해 한 걸까? 집에서는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왜 밖에서는 나를 모른 척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그 아이에게 짐처럼 느껴졌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괜히 길 한복판에서 눈물이 고여올라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가 우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던 것처럼. 집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이나 열쇠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며느리의 흔적이 가득할 텐데 그걸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안쪽에는 며느리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안도감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한때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아이가 낯설어져 버렸다는 허전함.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어지럽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이 웃던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 제가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던 그 아이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얇은 유리처럼 깨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집안은 점점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희미한 복도 불빛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낯익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가벼운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곧 며느리의 가방이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옆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켜야 할 것 같았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조용히 슬리퍼를 끌며 부엌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무표정했고 조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무표정이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없이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작고 떨렸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보다 한결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너를 봤단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짧고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말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더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밖에서는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단호함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왜 창피하다는 거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날카롭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꼬라지를 좀 보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울렸고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며느리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꼬라지. 그 단어가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발 한 발 떼며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며느리가 내쉬는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리며 침대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눈앞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작은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조차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손등 위에 얹힌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내내 떨리는 제 손가락마저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계속해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그 말 한마디가 손끝까지 얼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꼬라지를 좀 보세요. 그 한 문장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되뇌어지며 가슴을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 속으로 손톱이 파고들어 작은 통증이 전해졌지만 그조차도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쯤은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감으면 그동안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부끄러운 듯 웃으며 제게 인사하던 며느리의 얼굴, 명절날 새벽에 일어나 제보다 먼저 전을 부치던 모습, 제가 넘어질까봐 팔을 잡아주며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다 순식간에 며느리의 오늘 표정으로 덮였습니다. 냉담하고 차가웠던 그 눈빛, 단호하게 내뱉은 그 말, 어머니 꼬라지를 좀 보세요.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본 그 아이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아들 때문에 억지로 웃어주었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집안에서 나눈 모든 대화들이 한순간에 허물처럼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따뜻함도 정이라고 믿었던 감정도 사실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서서히 식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깊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따금 이웃집 베란다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아이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 아이를 내 식구로 대하면 또다시 상처만 받을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자 심장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를 위해 애써주고 배려했던 수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헛수고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마음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한 집에 잠시 머무는 낯선 사람으로 여기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생각하자. 그래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며느리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 곁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내 조용한 복수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잤던 탓인지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젯밤의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꼬라지를 좀 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속에서 메아리 치듯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천천히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 때문이었겠지요. 부엌으로 나와 전기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고 김이 서서히 피어오르며 차가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 김 너머로 식탁이 보였습니다. 늘 며느리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속 어딘가가 살짝 움찔거렸지만 저는 애써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오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자연스레 그래, 잘 잤니라며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시선을 끝까지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식탁 위에 놓인 밥솥에서 밥을 푸는 며느리의 움직임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우유가 컵에 따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방금 전까지 없던 낯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건넬까 말까 망설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식탁 한쪽에 준비해둔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의 그릇에도 반찬을 덜어주곤 했지만 오늘은 제 앞에만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그릇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 한두 숟가락을 뜯어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 아이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비로소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결심했던 그대로 행동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그 아이를 투명 인간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눈빛도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나 역시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찬물을 데우고 밥을 차릴 때 저는 더 이상 두 사람 몫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만 아주 간단히 작은 그릇 하나에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그 옆에 조용히 내려앉은 찻잔 하나.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주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제 밥만 조용히 먹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며 저를 슬쩍 바라보거나 식탁에 앉아도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자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무 말 없이 밥을 서둘러 먹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집안은 거의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근처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가끔 물을 뜨러 나올 때도 슬리퍼 소리를 죽이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하며 말을 걸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먹던 밥상이었는데 이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아들과 둘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며느리를 불렀지만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자 이내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볍게 울렸고 그마저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저와 마주칠 때면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제 곁을 지나칠 때는 숨을 죽이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낯설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았고 말을 건넬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없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하루하루 더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하는 듯했고 심지어 발자국조차도 바닥을 밟는 순간 가볍게 메아리치며 퍼졌습니다. 이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벽처럼 서로를 가르는 무언의 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마치 남의 집 풍경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만 하며 그 아이를 완전히 지워내듯 살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뿌연 햇빛이 스며들고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차려놓은 작은 밥상 하나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살짝 피어오르는 밥 한 공기, 갓 덜어놓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따끈한 보리차 한 잔. 저는 평소처럼 부엌 의자에 앉아 천천히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바닥을 스치는 낮고 조심스러운 소리,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부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지방에 살짝 서서 제 얼굴을 조심스레 살피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일까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꺼내놓는 듯 했지요. 그동안의 정막을 깨고 처음으로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옮기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알을 조심스레 씹어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대답을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손끝이 서로를 꼭 잡아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참 후 며느리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많이 바쁘신가 해서요. 말끝이 조용히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지만
그저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술에 따뜻한 차를 살짝 머금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제 옆 얼굴을 조심스레 훑었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입술 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부엌 바닥 어딘가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숨소리가 아주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작은 발자국 소리만 남기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슬리퍼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다시 집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히 닫힌 문처럼 두터운 벽처럼 내려앉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천천히 부서지며 삼켜졌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부엌으로 나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제가 부엌에 있을 때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 쪽에서 그릇을 닦거나 찬물을 올리는 소리가 나면 문틈에서 한참 눈치를 보다가는 조심스레 방문을 다시 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바람이 닿기만 해도 깨질 유리문을 다루듯이 며느리는 식사 시간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을 마치고 식탁을 치운 뒤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후에야 슬리퍼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 밥솥 뚜껑을 여는 작은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방 안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스칠 때도 식탁 위 그릇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도 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집안에서도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오는 길 대신 거실을 크게 돌아 우회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심지어 화장실조차 제가 거실에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다녀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하루 종일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의 기척이 사라졌고 식탁은 늘 한 사람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부서질 것처럼 팽팽했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더욱 조용해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무심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없는 것처럼 그림자조차 없는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현관 쪽에서 아주 작게 들려오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소리조차 아주 깊게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자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이제는 그 아이의 존재마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조차 점점 실감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까지 지워내고 나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이라 믿었던 것이 사라지고 남처럼 대하니 오히려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엌 한쪽에 앉아 조용히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작은 칼끝이 마늘 껍질을 스치는 바스락거림만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에 집중하며 마늘 껍질을 조심스레 벗겨냈습니다. 문득 부엌 입구에 멈춰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처럼 조심스럽고 움츠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게 떨리긴 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붙잡은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껍질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그걸 떼어내느라 칼끝으로 살살 긁어냈습니다. 어머니, 저같이 밥 먹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가르는 소리처럼 마늘 껍질보다 훨씬 얇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부러뜨리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이내 다시 마늘을 깠습니다. 시선을 들지 않았고 입술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무거운 공기 속에 몸을 붙잡아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 기척이 제 등 뒤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전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그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작게 굽은 등허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그 한마디조차 허공에 흩어져 버린 것처럼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화장실조차도 집안은 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이.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한 번도 방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저항조차 아예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고 희미한 새소리만 먼 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찬물을 올리고 식탁 위에 작은 밥상을 하나 차려놓았습니다. 그릇에 밥을 푸고 김치를 조금 덜어내며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는지 잠시 후 며느리 방 문틈 밑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문 앞까지 다가오는 기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밥을 뜨며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눈가엔 밤새 잠을 못 잔 듯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단단히 다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약간 거칠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멈춰 서더니 컵을 하나 꺼내어 물을 따랐습니다. 그때 제가 숟가락을 놓으며 그릇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하고 맑은 소리가 부엌에 울렸지요. 그 아주 작은 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에 닿아 살짝 넘쳤고 그 몇 방울이 싱크대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아주 짧게 일그러졌습니다. 눈가에 억눌린 짜증이 번쩍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움직임이 제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며느리는 컵을 싱크대에 너무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짧고 묵직한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작은 생활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릇이 포개지는 소리, 물 끓는 주전자 뚜껑이 살짝 덜컥거리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에 어깨를 굳히고 눈을 깜빡이며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 아이의 얼굴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짜증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빠른 걸음으로 부엌을 지나치고 더 세게 문을 닫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리며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제 그 고요는 예전처럼 텅 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얇게 팽팽히 당겨진 줄 위에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는 거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부엌에 나와 있을 때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러 나올 때도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을 살살 굴려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돌릴 때도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죽이려고 아주 살살 틀고 조금만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컵을 내려놓을 때조차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조용히 올려두곤 했습니다.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부엌, 거실, 복도 어디에서도 그 아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와도 마주쳐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를 공기처럼 그림자처럼 지나치듯 대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던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늦는다고 했고 집안은 저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무렵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낯빛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발끝을 세우듯 조용히 걸어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국을 떴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살짝 닿는 소리가 작게 딱 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그 작은 소리에 균열을 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갑작스럽게 그 아이가 돌아섰습니다. 그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그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만 끝은 금세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마침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숨소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부엌 바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밥을 한 입 더 떴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감싼 채로 작게 떨며 서 있다가
이내 등을 돌려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부엌엔 흐느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지어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씹히는 소리만 유일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 가득 번지고 있었고 식탁 위엔 두 사람분의 밥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왔구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부엌 입구에 서서 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국을 한 번 저으며 불을 줄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단다. 아들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내가 요즘 계속 방에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단단하게 눌러 담긴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울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랑 무슨 말다툼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그릇에 조심스레 퍼담으며 작은 소리로 그릇 바닥에 국자가 닿는 소리만 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둘 다 소중한 거 아시잖아요. 엄마도 아내도 둘 다 제 가족이에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친 하루를 마친 피로와 한참 동안 품어온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한때 그 아이를 낳고 기르며 이 아이가 웃는 얼굴만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다시 국그릇으로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었다면 자기 마음 탓이지. 아들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제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같이 얘기해봐요. 저도 옆에서 같이 있을게요. 셋이 같이 밥 먹으면서라도 오늘은.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만 천천히 허공으로 스며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나며 그릇이 식탁에 닿았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에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작은 기대가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녁은 먼저 먹거라. 나는 조금 이따가 먹겠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짧은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는 다시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식탁 위 국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국그릇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물 위로 가느다란 김이 흘러올라 천천히 허공에서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들의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아들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그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천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매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어땠어? 안쪽에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침묵만 문틈을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잠시 귀를 문에 대고 기울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인 듯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들은 한 박자 쉬었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지금 방에 계시긴 한데 나 셋이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어. 그 말이 문 너머에 스며들자 안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일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살짝 움직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주 가늘고 얕은 숨소리.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몰라도 내가 중간에서 듣고 싶어. 둘 다 내 가족이잖아. 잠시 후 안쪽에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그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한마디에 아주 살짝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같이 앉아만 있어줘.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같이만. 안에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침묵의 결이 달랐습니다. 전처럼 완전히 닫힌 듯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아주 얇게 갈라진 숨이 스며들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틈이 생긴 듯한 조용함이었지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일 아침에 꼭 같이 먹자. 그는 조심스레 복도를 걸어 돌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부드럽게 카펫 위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돌아온 아들은 식탁 위 식어가는 국그릇을 잠시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무거운 근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도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일찍부터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등 너머로 보이는 부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3사람분의 그릇이 조심스레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듯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차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식탁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국을 데우고 밥을 푸며 조심스레 그릇들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방 문턱에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두 손은 서로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앉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근처까지 다가오더니 의자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아주 가늘고 떨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앉아. 괜찮아. 그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아이가 조용히 그러나 무너지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탁 옆 바닥에 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금세 흐트러졌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 말 사이마다 흐느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손끝은 바닥을 꼭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울음소리는 처음엔 아주 작았지만 점점 깊어지며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조그만 방울을 이루어 번졌고 그 위로 며느리의 흐느낌이 낮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놀라 조심스레 며느리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 울어.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묵묵히 허공으로 흘러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 울음은 억누를 수 없는 흐름처럼 작게 떨리며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그 흐느낌에 잠식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그녀에게로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정면으로 본 그녀의 모습은 작고 떨리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무릎 위에 쏟아진 눈물과 손끝까지 경직된 모습. 그 순간 가슴 어딘가 아주 깊은 곳이 작게 울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용히.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어깨가 들썩이며 숨소리가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바닥에 번진 눈물 자국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조심스레 며느리의 등을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을 바닥에 꾹 누른 채 조심스럽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서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나며 숟가락이 그릇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의 흐느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 눌러 담아두었던 것들이 그 숨결에 실려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했다는 게 참 서러웠다. 말이 입술을 떠나자 가슴 깊숙한 곳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서 남들 앞에선 나를 모른다고 하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말끝이 작게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 삼켜왔던 서운함이 한 줄기 실처럼 풀려나오듯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흐른 눈물이 뺨을 따라 떨어지고 있었고 두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떨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이 집에 들어와 저를 향해 수줍게 웃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듯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다가가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듯 살짝 몸을 굳혔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됐구나.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잊어줄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작게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작게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물이 무릎 위로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마치 아주 오래전 어린 딸아이를 달래듯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풀린 듯 느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조심스럽게 느슨해지는 것처럼 아들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가에도 묵직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한숨처럼 놓인 숨결 속에는 안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서서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 아이를 며느리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울음과 용서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막이 거쳐나가는 것처럼 무겁게 눌려있던 침묵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부엌으로 나올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소리도 숨소리도 더 이상 살금살금 감추지 않았습니다. 작게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는 목소리가 오랜만에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짧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먹었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입가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의 아침, 창밖 햇살이 부엌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직접 만든 김치전이 노릇노릇한 빛깔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에 부엌이 한동안 환하게 살아났지요. 그 아이는 전을 마지막 한 장 접시에 옮겨 담더니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같이 가실래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동자엔 조심스러운 긴장과 아주 작지만 확실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아주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이 집에 오던 날 처음으로 보였던 그 수줍은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낮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빛이 은근하게 내려앉아 골목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장 입구에서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호박전 부치는 집 있죠? 저 거기 꼭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 말투엔 더 이상 쭈뼛거림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조용히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자. 시장은 바삭한 전 부치는 소리와 웃음소리,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고 멈추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제 눈치를 살피듯 작게 웃으며 제 손에 무거운 봉지를 슬며시 빼앗아 들었고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우리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꼭 들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 옆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해 시장 봉투를 풀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김장도 같이 해요, 어머니.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 짧은 대답 속에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열려 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조용한 웃음소리, 가끔 섞이는 아들의 농담까지 식탁 위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집은 다시금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